시어머니, 이 김밥집 정말 계속하실 거예요?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서윤아, 이 가게는 내 삶의 전부란다. 삶의 전부, 겨우 김밥 말아서 파는 게요? 학원 학부모들이 알면 제가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럼 넌 내가 부끄럽다는 거니? 솔직히 말하면, 네, 부끄러워요. 시댁이 이런 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저는 김영숙, 평범한 김밥집 할머니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10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대한민국 법정에서 철의 여판사로 불렸던 과거를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의 폭행으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제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애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새벽 3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새벽이었지만 이건 저만의 비밀 시간이었죠. 김밥집은 4시부터 준비하지만 1시간은 제가 진짜 김영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이었죠. 노트북을 켜고 접속한 곳은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며느리 서윤의 SNS였죠. 오늘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서윤이 새벽 2시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수모라. 제가 30년간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켰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장서윤 관찰 일지라는 제목이었죠. 5년 전부터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이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녀의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30년간 법정에서 봐온 특정 부류의 사람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서윤의 언니 장서영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 10년 전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7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사고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저는 노트북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김밥집 할머니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오늘도 더울 것 같네. 혼잣말을 하며 김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스쳐 지나갔죠. 아들 민수의 의사 면허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대법원 30년 근속 기념패가 숨겨져 있었죠. 민수는 제가 판사였다는 것만 알 뿐, 이런 기념패가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10년 전 은퇴할 때 저는 모든 걸 버리고 평범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었죠. 정의를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밥집을 열면서도 계속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윤을요. 오전 6시 가게 문을 열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죠. 영숙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김밥 2줄이죠? 그런데 이 노신사가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알아본 듯한 눈빛이었죠. 혹시?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저는 모른 척 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강진호 전 검사였죠. 30년 전 신참 검사 시절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손님,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제가 떠보자 강 검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냥 자주 왔으니까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거죠. 오전 8시 며느리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에 진한 화장, 언제나 화려한 차림이었죠. 어머니, 또 여기 계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김밥을 말면서 대답했죠. 일하는 게 즐거워서 그래. 서윤아, 아침 먹었니? 먹었어요. 그보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서윤이 가게를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 김밥집 정리하시라고요. 왜 정리해야 하니? 학원 학부모들이 시어머니가 김밥집 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제도 한 학부모가 물어봤어요. 시댁에서 뭐 하시냐고. 저는 서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었죠. 그녀의 눈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대충 둘러댔죠.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신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서윤이 학부모들에게 시어머니가 해외여행 중이라고 말한다는 걸요. 제가 새벽에 확인한 그녀의 SNS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의사였죠. 실례합니다. 김영숙 어르신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신경정신과 의사 이준호입니다. 잠깐 상담을 하고 싶은데 서윤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 제가 부른 분이에요. 어머니 건강 체크 차원에서요.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시작이군요. 서윤의 계획이. 하지만 겉으로는 순진하게 물었죠. 건강 체크? 난 병원 갈 일 없는데? 어머니,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무슨 피곤이 원고니. 아, 제가 무심코 내뱉은 법률 용어들을 모아뒀군요. 치밀한 여자였습니다. 이준호 의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간단한 인지 검사만 하면 됩니다. 10분이면 돼요. 저는 일부러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판정받을 정도는 아니었죠. 이 의사의 표정이 난감해 보였습니다. 아마 서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겠죠. 의사가 떠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젊은 의사의 눈에 죄책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명함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죠. 선생님도 언젠가는 진실 앞에 서야 할 거예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이 의사를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는 나중에 나온대요. 혹시 이상이 있으면 뭐? 그럼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겠죠. 저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범죄자의 눈을 봐온 저였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계획과 욕심, 그리고 위험한 결심이 보였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먼저 움직이게 둬야 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다시 비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죠. 8월 5일 서윤이 이준호 의사를 동원해 치매 진단 시도. 실패.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 다음 수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장서영 사건 조사라는 제목이었죠. 서윤의 언니가 연루된 4건의 시어머니 사고사 사건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치매 진단 시도, 재산 이전 압박, 그리고 사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도 같은 길을 가려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했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게 한 다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정의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8월 12일, 저는
새벽 3시에 또다시 서재에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떠 있었죠. 재벌가 며느리 시어머니 추락사 후 50억 상속. 경찰 단순 사고로 결론. 7년 전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의 이름은 장서영. 서윤의 친언니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서영 씨 세 번째 재혼. 이번엔 80대 자산가와 결혼. 3개월 전 기사였습니다. 세 번째라니. 그리고 모두 부유한 노인들이었죠.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전문 범죄자들이라고. 바로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라니. 발신자는 강진호 전 검사였습니다. 김 판사님 맞으시죠? 강진호입니다. 침묵하셔도 압니다. 어제 김밥집에서 확신했어요. 왜 숨어 계신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 검사님, 10년 만이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숨길 수 없죠. 그런데 판사님, 혹시 며느리 때문에 연락하신 건가요? 역시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장서윤.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니인 장서영은 더 심각하고요. 제가 조사 중인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요. 조사 중이라고요? 네, 연쇄 의심사 사건입니다. 10년간 노인 대상으로. 판사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강 검사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아직은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30년간 법정에 있었어요. 위험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강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급하시면 즉시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벌써 4시였습니다. 김밥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죠. 그날 오후 2시, 집이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병원, 지우는 학교, 저만 집에 있었죠. 그런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었죠. 평소엔 이 시간에 학원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윤이 제 서재 앞에 서 있었죠. 손에는 마스터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뭐하니?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응, 오늘은 일찍 들어왔어. 근데 내 서재에 왜? 아, 그냥 청소하려고요. 거짓말이었죠. 서윤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청소는 내가 할게. 그보다 학원은? 오늘 휴강이에요. 서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잠시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요.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집 등기부등본인데 확인차 떼어봤어요. 왜 우리 집 등기부를? 그냥 재산세 확인하려고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그래, 뭐 문제 있니?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 말고도 다른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왜 그런 걸 묻니? 아니, 그냥 혹시 관리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려고요. 저는 서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실수를 했죠. 아, 맞다.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야. 그건 아니고. 제가 말을 흐리자 서윤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낚시에 걸린 거죠.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세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네. 요즘 자꾸 깜빡해서. 저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즉시 휴대폰을 꺼냈죠.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머니 주민번호만 있으면. 서윤아, 그런 건 나중에 해도. 아니에요.
지금 확인해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1시간 후 서윤은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리스트를 뽑아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1채, 시가 총 80억이 넘는 재산이었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80억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계셨어요? 숨긴 게 아니라 까먹었어. 까먹었다고요? 80억을요? 서윤의 흥분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언니? 서윤이 베란다로 나갔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청력이었죠. 언니 대박이야. 시어머니한테 80억이 넘는 재산이 있어. 응, 맞아. 언니가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치매 진단서는 이미 준비 중이고. 그 의사? 이준호라고 돈 좀 쥐어줬더니 협조적이야. 다음 주에 다시 검사한대. 언니 시어머니는 어때? 아, 벌써 요양원에? 역시 언니는 일 처리가 빨라. 소름이 끼쳤습니다. 서영의 3번째 시어머니는 이미 요양원에 갇힌 모양이었죠. 서윤이 들어와서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재산 관리 도와드릴게요. 나이 드시면 이런 거 힘드시잖아요. 그래, 고맙네. 그런데 어머니, 혹시 보험은 들어두셨어요? 또 보험 얘기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관심 있는 척했죠. 보험? 무슨 보험? 상해보험이요. 특히 낙상사고 보장이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쉽게 넘어지시잖아요. 쉽게 넘어진다는 말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알아봐 줄래? 네,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서윤이 신나서 나갔습니다. 아마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겠죠. 80억이라는 먹잇감을 발견했으니까요. 서윤이 나간 후 저는 즉시 박민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30년 전 제 수행 비서였던 사람이죠. 민정아, 나야.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장서윤이라는 여자 좀 조사해줘. 그리고 언니인 장서영도. 장서영이요? 그 여자는 유명하죠. 시어머니 연쇄 의심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에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네,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증거가 없어서 못 잡을 뿐이죠. 그런데 왜 그 여자들을? 장서윤이 내 며느리야. 네, 선배님 며느리가? 민정의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그리고 오늘 내 재산을 알아냈어. 아마 곧 행동에 나설 거야. 선배님 위험해요. 즉시 경찰에.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하지만 민정아, 내가 누구니? 30년간 철의 여판사였어. 이런 애송이들한테 당하지 않아.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할게요. 고마워.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재산의 안전장치 좀 만들어줘.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서윤이 손댈 수 없도록.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했죠. 8월 12일. 서윤이 내 재산을 발견함. 80억? 언니와 공모 중. 다음 주가 고비일 것. 이준호 의사 매수 확인. 보험 압박 시작.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 일기를 쓰고 나서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죠. 지우야, 할머니 방 서랍 열쇠 잘 갖고 있지? 중요한 거니까 잘 보관해.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똑똑한 손녀였습니다. 제 의도를 알아챘을 거예요.
그날 밤 서윤이 남편 민수에게 신나서 보고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재산이 엄청 많아. 80억이 넘어. 80억? 민수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응.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재산이 있는 것도 까먹으셨대. 어머니가 치매라니.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 드려야 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죠. 서윤아,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야. 우리가 왜 관리해? 어머니가 치매신데 어떡해. 남한테 사기당하면 어떡하려고? 남한테 사기당한다. 서윤의 말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정작 사기꾼은 본인이면서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서윤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될 거라고.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경험과 지혜로 맞설 준비가요. 8월 19일 서윤이 재산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죠. 갑자기 효녀가 된 것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늘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새벽 3시, 저는 또다시 서재에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박민정 변호사가 보내준 CCTV 영상이었죠. 선배님, 이거 보세요. 장서영이 세 번째 시어머니를 계단에서 미는 장면입니다. 3개월 전 영상인데 시어머니 아들이 몰래 설치한 CCTV에 찍혔대요. 영상 속 장서영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을 계단 위에서 살짝 밀고는 넘어진 시어머니를 5분간 방치했죠. 그리고 나서야 연기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 영상은 아직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아들이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서윤도 곧 같은 시도를 할 거라고.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죠. 이준호 의사였습니다. 혼자 왔더군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젊은 의사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밤을 못 잔 것 같았죠. 앉으세요. 김밥 드실래요? 아니요, 그냥. 어르신, 제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호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님이 저에게 돈을 주면서 치매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어르신은 정상이신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의사가 놀랐습니다. 아셨어요? 네. 그리고 당신이 왜 그랬는지도 이해해요. 학자금 대출 때문이죠? 이준호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좀 했어요. 의대 다니느라 진 빚이 2억이 넘죠? 그리고 아픈 어머니 병원비까지. 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항암 치료비가. 저는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실편에 서세요. 하지만 이미 진단서를 아직 정식 제출하지 않았죠? 철회할 수 있어요. 이준호 의사가 망설였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죠. 서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장서윤 씨.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진단서를 달래요. 그리고 혹시 어르신이 사고를 당하시면 사고 전부터 치매였다고 증언하래요.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이준호 선생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당신이 저를 도와주면 제가 당신 어머니 치료비를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세요? 네.
대신 모든 걸 녹음해 주세요. 서윤이 하는 말들을요. 이준호 의사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돕겠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낯선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서윤과 함께 온 보험 설계사들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보험 상담 받아보세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보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두 상해보험, 특히 낙상사고 특약이 강조된 상품들이었죠. 어르신, 이 보험은 낙상사고 시 최대 10억까지 보장됩니다. 보험 설계사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수익자는 누구로 하죠? 제가 물었더니 서윤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족이죠. 저랑 민수 오빠요. 보험료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예요. 제가 낼게요, 어머니. 서윤이 그렇게 쉽게 200만 원을 낸다고 수상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지우 왔구나. 지우가 테이블 위 서류들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 보험 들어드리려고.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많은 보험이 필요해요? 지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윤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지우가 저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보험 설계사들이 간 후 서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서명해 주세요. 뭔데? 병원 입원 동의서예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빨리 입원시켜 드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일반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그것도 폐쇄병동이었죠. 서윤아, 이건 요양병원 아니니? 아, 그게. 혹시 모르니까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서명 못해.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어머니를 위한 건데. 내가 아직 멀쩡한데 왜 요양병원 동의서를 써? 멀쩡하다고요? 어머니, 어제도 같은 말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내가 그랬나? 네. 그리고 없는 사람과도 대화하셨어요. 피고인은 징역 3년이라고 혼잣말도 하시고 서윤이 준비해온 거짓 증언들이었습니다. 아마 증인도 준비해뒀겠죠. 그날 밤 민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잠시 얘기 좀 해요. 우리는 서재로 갔습니다. 민수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꾸 어머니 재산 얘기만 하고. 그래. 그리고 오늘 병원에 이준호라는 의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건강하시다고 자기가 거짓 진단서를 쓸 뻔했다고 자백하더라고요. 아, 이준호 의사가 민수를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서윤을 사랑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정직하게 대답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무서워요. 무서워? 네. 서윤이가 가끔 보이는 눈빛이 소름 끼쳐요. 역시 민수도 느끼고 있었던 거군요. 민수야, 어머니가 판사였던 거 알지? 네, 알아요. 그런데 더 있어. 어머니가 철의 여판사라고 불렸던 것도 알아?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철의 여판사. 그 유명한 분이 어머니였어요? 그래.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서윤을 지켜보고 있어. 아주 주의 깊게. 어머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해.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 서윤은 위험한 여자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8월 19일 압박이 본격화됨. 보험 가입 시도, 요양병원 동의서 시도, 이준호 의사 우리 편으로 전향, 민수도 각성, 서윤의 다음 수는 뻔하다. 아마도 며칠 내로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 준비는 끝났다. 그리고 강진호 검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창밖을 보니 늦여름 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싸워온 전사의 마음으로. 다음 날 새벽 서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준비 다 됐어. 월요일에 실행할 거야. 계단이 제일 좋을 것 같아. 8월 26일 월요일. D-데이가 정해진 거였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평소와 달리 서재가 아닌 거실에 있었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뒀죠. 강진호 검사가 어제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판사님, 이거라도 착용하세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서윤이 설마 살인까지는 아니겠죠?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죠. 아침 8시, 저는 일부러 김밥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척 했죠. 민수는 병원, 지우는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미리 부탁해뒀죠. 지우야, 오늘 점심시간에 집에 와줄 수 있니? 왜요, 할머니? 그냥 중요한 일이 있어. 하지만 조용히 와. 엄마 모르게. 똑똑한 지우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을 겁니다.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죠.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사람은 서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서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응,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윤의 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초라한 집이네. 80억 재산가가 사는 집치고는. 누구시죠? 저는 서윤이 엄마예요. 박정란이라고 해요. 박정란. 그 이름도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사기전과 산범이었죠. 서윤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것 좀 서명해 주세요. 뭔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서류들이에요. 법적 대리인 지정서, 재산관리 위임장, 그리고 서윤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요. 저는 서류를 하나씩 읽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죠. 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서윤아, 이건 너무하지 않니? 뭐가 너무해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내가 멀쩡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해? 그때 박정란이 끼어들었습니다. 멀쩡하다고요? 우리 서윤이 말로는 치매가 심하시다던데? 전 치매가 아니에요. 그럼 왜 피고인 원고 같은 이상한 말을 하시죠? 서윤이 증거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무심코 내뱉은 법률 용어들을 몰래 녹음한 것이었죠. 들어보세요. 형법 제257조라고 하시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보세요.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서윤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더 악화되기 전에 서명하세요. 안 돼. 서명 안 해. 제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서윤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 좋게 말할 때 서명하세요. 좋게? 이게 좋게 하는 거니? 박정란이 딸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늙고 병든 노인이 80억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건 내 돈이에요. 곧 아니게 될 거예요. 박정란의 말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 언니 아세요? 언니 시어머니들도 처음엔 다 고집 부렸어요. 시어머니들이라고? 제가 일부러 놀란 척 물었습니다. 네, 세 분이나 계셨죠. 그런데 다들 계단에서 넘어지고 나서는 순순히 서명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죠. 그게 무슨 뜻이니? 글쎄요, 어머니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서윤이 제 앞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서명하세요. 싫어. 제가 서류를 밀어내자 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봐온 살인자들의 눈빛이었죠.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그냥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편하게? 내 재산 빼앗고 요양원에 가두는 게 편한 거야? 그 순간 서윤이 폭발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서윤의 손이 저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저항하지 않았죠. 증거를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윤이 제 어깨를 잡고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죠. 계산된 낙상이었지만 머리를 부딪히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쿵! 거실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예상보다 충격이 컸죠.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지면서도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 3년 이하의 징역. 어머, 또 이상한 소리 해. 박정란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치매 맞아요. 늘 저래요. 서윤이 둘러댔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였죠. 제가 부탁한 대로 점심시간에 온 겁니다. 할머니, 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야. 저는 힘겹게 손을 들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똑똑하게도 제 의도를 알아챘죠. 카메라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엄마, 뭐 한 거야? 지우가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셨어. 혼자. 거짓말. 내가 다 봤어. 엄마가 민 거.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사실 못 봤겠지만 제 연기를 도와준 거죠. 너, 뭘 봤다는 거야? 서윤이 당황했습니다. 119 불러야겠어. 지우가 휴대폰을 꺼내자 박정란이 막았습니다. 잠깐, 그럴 필요 없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계세요. 지우가 박정란의 손을 뿌리치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강남구.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요. 서윤이 지우의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실었죠. 어르신,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밀었어요. 뭐라고요? 서윤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치매가 있으셔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구급대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서윤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가방. 거기. 네, 할머니. 제가 챙겼어요. 지우가 제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기와 함께 제가 그동안 기록한 일기장이 들어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제 상처를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준호 의사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다 녹음했습니다. 서윤 씨가 저에게 거짓 진단서를 요구한 것도 오늘 일을 미리 계획한 것도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거였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강진호 검사가 경찰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김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가슴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서윤이 저를 미는 장면이. 강 검사가 카메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맡겠습니다. 서윤이 경찰과 함께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수갑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였죠. 어머니, 이게 다 계획이었어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철의 여판사의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봤죠. 그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뭘 계획하는지, 언니와 뭘 공모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일부러. 그래, 일부러 당해준 거야. 내가 진짜 범죄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서윤아, 법정에서 보자. 이번엔 내가 증인석이 아니라 너를 심판하는 자리에 설 거야.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머리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의사들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죠. 병실 문이 열리고 강진호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죠. 판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윤의 언니 장서영이 체포됐습니다. 체포요? 네, 세 번째 시어머니 아들이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강 검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장서영이 80세 노인을 계단에서 미는 장면이 선명했죠. 이 영상 덕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장서영이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동생 서윤과 함께 계획했다고.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자매가 공모한 조직적 범죄였던 거죠.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서윤의 첫 남편 가족이었습니다. 50대 남자와 80대 노부부였죠. 김영숙 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김재호입니다. 서윤의 첫 남편이었죠. 5년 전 저희 어머니가. 김재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노신사가 대신 말했죠. 우리 아내가 서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살해라고 단정하시는 이유가? 제가 묻자 김재호 씨가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재호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죠. 재호야, 며느리가 날 죽이려 해. 계단에서 밀겠다고 협박했어. 내가 재산을 안 준다고. 도와줘.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날 그 노인은 계단에서 실족사했다고 했죠. 왜 이제야 오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증거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재호 씨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서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박민정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선배님,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장서윤과 장서영 자매 10년간 총 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그중 4명이 사망했고요. 7명이나? 네, 수법은 모두 비슷했어요. 결혼 또는 며느리로 접근, 치매 진단 시도, 재산 갈취, 그리고 사고사. 민정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장서윤과 장서영의 어머니 박정란입니다. 사기 전과 오범이에요. 오범? 네, 모두 노인 대상 사기였습니다. 딸들에게 이런 수법을 가르친 것 같아요. 가족 전체가 범죄 조직이었던 거군요. 그때 지우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우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카페 글이었죠. 장서윤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예요. 회원이 10명이 넘어요. 10명? 저도 놀랐습니다. 네, 모두 서윤이나 서영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학원 학부모들, 전 직원들, 심지어 친구들까지. 지우가 글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윤에게 투자 사기당했습니다. 3천만 원 날렸어요. 저도 당했어요. 가짜 명품 팔아서 5천만 원 사기. 시어머니 재산 빼앗으려다 실패한 적도 있대요. 서윤의 범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준호 의사였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사 2명과 함께였죠. 어르신, 이분들도 서윤 씨에게 매수됐던 의사들입니다. 두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자백하겠습니다. 거짓 진단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다른 노인분들 건이었죠. 모두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이준호 의사가 녹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윤 씨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선명했죠. 시어머니를 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는 거야. 그럼 단순 사고로 처리될 거예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계획적 범죄임이 명백했죠. 그날 오후 병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거였죠. 김영숙 전 부장판사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30년간 숨어 계셨던 이유가 뭔가요? 간호사들이 기자들을 막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정체가 언론에 알려진 모양이었죠. 강진호 검사가 들어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판사님 정체가 알려졌습니다. 전설의 철의 여판사 며느리에게 폭행당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났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과거 판사님이 다뤘던 사건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두 판사님을 돕고 싶다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 여럿이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기억하세요? 20년 전 제 남편 사건을 맡아주셨죠. 판사님 덕분에 정의를 찾았어요.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예요. 한 여성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모은 정보예요. 서윤과 서영이 접근했던 다른 노인들 명단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웠습니다. 30명이 넘는 피해자 명단과 증언이 있었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서윤이 운영하던 학원의 학부모였죠.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서윤이 학부모들에게도 사기를 쳤어요. 특별 레슨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수업은 안 했죠. 증인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서윤의 죄상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서윤과 이혼하겠습니다. 민수야.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죠. 죄송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서윤의 컴퓨터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민수가 보여준 것은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표적 리스트라는 제목이었죠. 부유한 노인들 명단이에요. 다음 표적들이었던 것 같아요. 리스트에는 100명이 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모두 70세 이상, 재산 10억 이상의 노인들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이었다니. 강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서윤과 서영, 그리고 박정란. 3명 모두 구속 기소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늦여름 햇살이 눈부셨죠. 3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수호했던 제가 은퇴 후에도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8월 29일 모든 증거 확보 완료. 증인 속속 등장. 서윤 일당의 죄상 완전히 드러남.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심판만 남았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9월 2일 저는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이 끝난 거죠. 병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전 부장판사님, 30년간 왜 정체를 숨기셨습니까? 철의 여판사가 김밥집을 운영한 이유는?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죠. 저는 10년 전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었죠. 하지만 악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 안에도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정의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요. 저는 비록 법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정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선언은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30년간 일했던 서울중앙지법을 찾았습니다. 후배 판사들이 저를 맞이했죠.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현직 부장판사인 최연준이 저를 반겼습니다. 제가 신임 판사 시절 교육했던 후배였죠. 현준아, 잘 지냈니? 네, 선배님. 선배님 소식 듣고 모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괜찮아. 오히려 좋은 기회야. 숨어있던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저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20명이 넘는 전현직 법조인들이 모여 있었죠. 영숙 선배님을 위해 모였습니다. 은퇴한 대법관, 현직 검사장, 변호사회장까지 한국 법조계의 거물들이었습니다. 선배님이 당한 일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조직적 노인 대상 범죄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노인 범죄 근절 특별팀이었죠. 선배님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의 비슷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겁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그때 박민정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서윤이 보석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민정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서윤의 인터뷰 영상이었죠. 저는 억울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치매 연기를 하면서 저를 속였죠. 이건 명백한 함정 수사입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직 판사예요. 법을 아는 분이 일부러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역공이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최연준 판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네요. 함정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지.
민간인은 해당 없어요. 하지만 여론은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서윤에게 동정적이었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속인 건 사실 아닌가? 판사 출신이 일반인을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니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라고. 다음 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죠. 먼저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함정 수사를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방어했을 뿐입니다. 저는 증거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5년 전 서윤의 첫 시어머니가 남긴 음성 메시지입니다.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날 죽이려 해. 도와줘. 기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서윤이 이준호 의사를 매수한 녹음입니다. 시어머니를 밀 거예요. 치매 진단서를 준비해. 그리고 이것은 서윤과 언니 서영의 10년간 범죄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진이 떴습니다. 7명을 노렸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5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죠.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30년간 3,000건이 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한 사건도 많았죠.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그들과 같다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제가 연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였습니다. 만약 제가 가만히 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역시 철의 여판사, 서윤이 피해자 코스프레하네. 살인 미수범이 적반하장.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우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장서윤 OUT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였죠. 그리고 할머니, 제가 엄마 방에서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지우가 USB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작성한 시어머니 제거 매뉴얼이에요. USB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단계별로 정리된 범죄 계획서였죠. 1단계 치매 의심 여론 조성, 2단계 의사 매수, 3단계 보험 가입, 4단계 사고 유발, 5단계 요양원 감금, 6단계 재산 탈취. 이건 결정적 증거야. 저는 즉시 강진호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이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추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윤과 서영의 어머니 박정란이 주도한 범죄 조직이 있었던 거죠. 효녀파라는 이름으로 부유한 노인을 노리는 50명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했어요. 결혼정보회사, 요양보호사,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접근했죠. 강 검사의 설명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럼 서윤은 조직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을 노리는 전담이었죠. 민수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날 노렸구나. 의사 아들이 있는 집안.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정란이 조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전을 시작했거든요. 김영숙은 권력을 이용한 갑질이다. 서민 며느리를 괴롭힌 시어머니.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죠. 30년간 법정에서 싸웠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다시 한번 진실의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전의 장소는 법정이 될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법복을 꺼내봤습니다. 은퇴할 때 반납했지만 기념으로 하나 간직하고 있었죠. 이제 진짜 철의 여판사로 돌아갈 때야.
물론 판사석에는 앉을 수 없지만 증인석에서라도 정의를 수호할 거였습니다. 10월 7일 사건 발생 6주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1호 대법정이었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법정이 배정된 겁니다. 저는 증인 대기실에서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30년간 이 법원에서 일했지만 증인석에 서는 건 처음이었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영숙 증인 입정하십시오. 법정 경위의 호명에 저는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기자석도 만원이었죠. 피고인석에는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수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아마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전략인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은 정희수 부장판사였습니다. 제가 20년 전 신임 판사 시절 가르쳤던 후배였죠. 하지만 그녀는 저를 특별 대우하지 않을 겁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제152호 사건, 피고인 장서윤에 대한 폭행 및 사기미수, 살인미수 사건을 개정합니다. 검사가 먼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8월 26일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침착하게 그날 일을 설명했습니다. 30년간의 법정 경험이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죠. 피고인은 재산 이전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거부하자 저를 밀쳤고 저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증인은 미리 이 상황을 예상했습니까? 네, 피고인의 언니 장서영의 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 강동욱이었죠.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에 기각. 계속하십시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착용했던 카메라 영상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윤이 저를 미는 장면이 선명했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흉러나왔습니다. 이제 서윤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 차례였습니다. 강동욱 변호사가 다가왔죠. 증인, 당신은 30년간 판사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일부러 치매 연기를 했다는 건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30년간 다룬 사건이 3,000건이 넘습니다. 그중 노인 학대 사건만 200건이었죠. 그게 무슨 관련이? 그 200건 중 150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만약 제가 연기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중 하나가 됐을 겁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각도로 공격했습니다. 증인은 80억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기만 아닙니까?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게 기만입니까? 그럼 피고인이 제 재산을 노린 건 뭡니까?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제가 변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증거를 보시죠. 제가 신호를 보내자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지우가 발견한 USB 내용이었죠. 시어머니 제거 매뉴얼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죠. 이게 걱정입니까? 스크린에 서윤의 계획서가 떴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죠. 서윤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시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재판장이 서윤을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제하십시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죠. 서윤의 언니 장서영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죠.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장서영이 증인으로 나선다니. 장서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신문을 시작했죠.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는
친자매입니다. 증인은 현재 어떤 혐의로 구속됐습니까? 노인 학대 및 살인 미수 3건입니다. 장서영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죠. 제가 다 자백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박정란이 시킨 일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1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엄마가 부유한 노인들 명단을 주면 저와 서윤이가 접근했죠. 결혼이나 재혼으로요.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왜 이래? 장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을 해쳤어. 장서영이 계속했습니다. 김영숙 씨 사건도 계획적이었어요. 서윤이가 이번엔 대박이다. 80억이야라고 자랑했죠. 그리고 8월 26일에 실행하기로 했어요. 저도 와서 도우려 했는데 서윤이 혼자 하겠다고. 결정적 증언이었습니다. 친언니의 자백이었으니까요. 그때 또 다른 증인이 입정했습니다. 박정란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구속 생활로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증인, 당신이 주도한 효녀파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박정란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50명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노인 재산을 목표로. 피고인 장서윤의 역할은 핵심 멤버였죠. 특히 전문직 집안을 전담했어요. 서윤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증인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효녀파 조직도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자료죠. 조직도에는 서윤의 이름이 간부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0년간 수많은 범죄자를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제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죠. 서윤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해요. 전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당신이 죽인 4명의 노인들도 살고 싶었을 겁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추가 증인이 있습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노인들이었죠. 저희는 서윤의 피해자들입니다. 증언하겠습니다. 15명의 노인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서윤에게 사기당한 사연들이었죠. 제 남편 보험금 5억을 노렸어요. 저희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려 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 했어요. 증언이 쌓일수록 서윤의 죄상은 명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호 의사가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2천만 원을 주며 거짓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넘어진 후에 치매 진단서네. 그럼 아무도 의심 안 해.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선고는 2주 후 10월 21일 오후 2시입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강진호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소 5년 이상은 나올 겁니다. 살인 미수까지 포함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죠.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전 판사님, 소감 한마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오늘이 그 증거입니다. 10월 21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일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했죠. 철의 여판사 BS 악녀 며느리라는 타이틀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 지우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죠. 서윤의 피해자들, 법조계 동료들, 그리고 김밥집 단골 손님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일어서 주십시오. 정희수 재판장의 목소리에 서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한때 화려했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장서윤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죠.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30년간 수호한 전직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재판장은 단호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5년 전 첫 번째 시어머니 사망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별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추가 형량이 예상됩니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 박정란은 징역 10년, 언니 장서영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음을 알립니다. 효녀파 조직의 핵심 3인이 모두 실형을 받은 거였습니다. 서윤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원하신 거였어요?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는 게. 저는 차분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한 마지막 발언 기회였죠. 장서윤 씨, 당신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남은 형기 동안 피해자들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해친 노인들,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였습니다. 저는 서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는 복수가 아닙니다. 교정과 회복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서윤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한때 제 며느리였던 여자는 이제 수감자가 되었죠. 법정을 나오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전 판사님, 7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판결입니다. 법은 공정했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밥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한 달 후 11월 말이었습니다. 김밥집은 영숙 할머니 무료 급식소로 새롭게 문을 열었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김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판사님이셨다면서요? 이런 일까지 하시다니.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에 저는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했다면 이제는 김밥집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민수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병원 일에 더욱 매진했죠.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료 봉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독거노인들 무료 진료요.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어머니를 보면서 배웠어요. 진정한 성공은 나눔이라는 걸요.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아내 선택은 실패했지만 이제는 올바른 길을 찾은 것 같았죠. 지우는 대입 수시 원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대 법대에 지원할 거예요. 그래, 우리 지우 대단하네.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정의로운 법조인이요. 지우는 이번 사건을 자기소개서에 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정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요. 12월 초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윤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거였죠. 어머니께, 아니, 김영숙 판사님께.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악몽을 꿉니다. 제가 해친 노인들의 얼굴이 나타나요.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교정과 회복이라고요.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남은 형기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고 출소 후에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강진호 검사가 찾아왔습니다. 판사님,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효녀파 조직원 10명이 모두 검거됐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금액만 500억이 넘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큰 조직이었다니. 판사님 덕분입니다. 판사님이 없었다면 이들은 계속 활동했을 거예요. 박민정 변호사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선배님, 김영숙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김영숙법? 노인 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배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죠. 저는 쑥스러웠지만 뿌듯했습니다. 제 사건이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된 거니까요. 다음해 봄 벚꽃이 만개한 4월이었습니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울대 법대 합격증을 들고요. 우리 지우,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가 보여준 길을 따라갈게요.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김밥집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철의 여판사 할머니의 사랑, 김밥집으로 유명해졌죠.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민수는 독거노인 의료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매주 무료 진료를 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았죠.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선배님 서윤이 옥중에서 책을 썼대요. 민정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책이요? 나는 왜 시어머니를 미워했나라는 제목이래요. 진짜 반성문 같은 내용이라고. 수익금은 모두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서윤이 정말 변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정의는 실현됐고 이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저는 김밥을 말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간 판사로 10년간 숨어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 세상 앞에 선 김영숙으로 제 인생은 참 드라마틱했죠. 창밖을 보니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차갑지만 결국은 따뜻한 봄날처럼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간 철의 여판사로 불렸던 제가 은퇴 후 김밥집 할머니로 살다가 며느리의 조직적 범죄에 맞선 실화입니다. 정의는 은퇴가 없습니다. 악은 어디에나 있고 누군가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말이죠. 정말 간절히 애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의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야 더 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어요. 제발 눈물을 머금고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처음부터 판사였다는 걸 밝히고 서윤을 막았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기다리며 증거를 모았을까요? 과연 어떤 게 진짜 정의일까요? 그리고 서윤이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옥중에서 쓴 책과 반성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요? 악인도 정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꼭 알고 싶어요.